미국이 방공망을 꺼버렸습니다. 미사일 190기가 날아오는 한복판에서요. 70년 혈맹의 정체가 드러난 순간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 작업복 차림의 한국인 24명이 사막에 내렸습니다. 무기도 없었고 군복도 없었습니다. 스패너와 태블릿뿐이었어요. 그리고 12분 뒤 190기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요격률 100%. 사우디 왕세자가 미국과의 모든 계약을 파기한 이유,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380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가 매년 미국에 바치는 방공 시스템 유지비입니다. 미국은 그것도 모자라 가격을 4배로 올리겠다고 통보했어요. 1,500억 달러. 한 해 국방 예산의 절반을 방공비로 쓰라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이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나세르 알카타니, 사우디아라비아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이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직속 참모입니다. 왕세자 집무실로 호출을 받은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어요. 리야드 왕궁의 대리석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왕세자가 직접 부르는 일은 흔치 않거든요. 집무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경호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어요. 냉방이 강하게 틀어진 실내에서 백단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왕세자는 책상 뒤에 앉아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검은 비슈트 위로 금실 자수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나세르. 왕세자가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무서웠어요. 왕세자가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때는 이미 결정을 내린 뒤거든요. 네, 전하. 왕세자가 태블릿을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 빨간색 그래프가 가득했어요. 미국 방산 기업들의 견적서였습니다. 숫자가 한 줄 한 줄 올라갈 때마다 빨간 화살표가 하늘을 찔렀어요. 워싱턴이 우리 목줄을 쥐고 있어. 왕세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70년간 미국 무기만 써왔으니 부품 하나도 미국 허락 없이 못 바꿔. 정비사도 미국에서 와야 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미국이 승인해야 해. 이게 동맹이야, 속국이야. 저는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왕세자가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고 그 현실을 바꾸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국. 왕세자가 한 단어를 내뱉었어요. 한국 방공 체계를 도입한다. 천궁이랑 엘셈이라고 들어봤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들어보긴 했어요. 한국이 개발한 방공 미사일 체계. 하지만 제가 아는 건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영국 샌더스트 사관학교를 수료한 저에게 한국 무기란 관심 밖의 영역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하, 한국 방공 체계는 아직 대규모 실전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어트는 걸프전부터 검증된 체계이고 우리 군의 전체 네트워크가 미국 시스템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전환하면 호환성 문제만 해도 수조 원이 들 겁니다. 저도 모르게 한참을 떠들었어요. 미국 체계의 장점을 줄줄 읊었습니다. 샌더스트에서 배운 것, 조지타운에서 들은 것, 펜타곤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까지 전부 쏟아냈어요. 하지만 왕세자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제 말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나세르. 왕세자가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리야드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 앞에 섰어요. 내가 한국 방공 체계 실전 배치를 감독해라. 직접 기지에 가서 지켜봐. 성능이 내가 들은 대로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와. 명령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미국 체계를 대체할 수 있을 리 없다고요. 기껏해야 보조 수단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판단으로는 기존 패트리어트 체계를 유지하면서 한국 장비는 보조적으로만 활용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왕세자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한마디로 잘랐어요. 가서 직접 봐. 그리고 솔직하게 보고해. 미국 눈치 보지 말고. 그 말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왕세자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친미파라는 걸요. 아니, 더 정확히는 미국의 눈과 귀라는 걸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집무실을 나오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복도의 대리석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왕세자는 분명히 저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한국 무기를 감독하라는 게 아니라 제 충성을 시험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왕세자의 뜻과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한국 방공 체계가 실패하는 모습을 직접 기록해서 보고하면 왕세자도 포기할 거라고요. 그러면 미국과의 관계도 지키고 제 자리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리야드 올라야 지구의 프랑스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이 식당은 사우디 고위 관료들과 외국 로비스트들이 비공개 회동을 하는 곳으로 유명했어요. 개인실마다 방음 처리가 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손님의 얼굴을 기억하지 않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왕세자를 만나고 나서 곧바로 한 통의 전화를 걸었어요. 워싱턴의 번호였습니다. 3시간 뒤 그 식당의 3번 개인실에 앉아 있었죠. 문이 열리고 들어온 남자는 브라이언 모건이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중동 담당 수석 부사장. 50대 후반의 이 남자는 제가 조지타운에 있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제 유학 시절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이 남자의 회사가 대줬습니다.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요. 회색 양복에 빨간 넥타이, 손목에는 롤렉스 데이토나가 번쩍이고 있었어요. 브라이언이 자리에 앉으며 메뉴판을 펼치지도 않고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트리프 리소토, 그리고 사또 마고 한 병. 웨이터가 나가자 브라이언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헤어젤 냄새가 테이블을 넘어 코끝에 닿았습니다. 미국 방산 로비스트 특유의 냄새였어요. 비싼 향수와 기름기가 섞인 냄새. 한국 깡통 이야기 들었어. 브라이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비웃는 거였어요. 왕세자가 천궁인가 뭔가를 사겠다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와인잔을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왕세자가 직접 지시했어요. 제가 기지에 가서 실전 배치를 감독하래요. 브라이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냅킨으로 입술을 닦았어요. 나세르, 한국 방공 체계가 뭔지 알아? 미국 기술을 라이선스로 받아서 조립한 거야. 핵심 소프트웨어는 우리 알고리즘 기반이고 레이더 모듈도 레이시온 특허가 들어가 있어. 그걸 자기네가 만들었다고 떠드는 거지. 브라이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한국 방사는 분명히 미국 기술 이전에서 출발했습니다. 패트리어트의 기반 기술을 배워서 자체 개발했다는 게 공식 입장이었지만 업계에서는 카피라는 시선이 강했어요. 그 깡통이 패트리어트랑 맞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브라이언이 스테이크 나이프로 빵을 잘랐어요. 칼날이 은접시 위에서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실전 데이터가 없잖아. 시뮬레이션이랑 실전은 하늘과 땅 차이야. 우리 패트리어트는 걸프전부터 실전에서 검증된 체계거든. 이라크전, 예멘 후티 요격, 이스라엘 아이언돔 연동까지 전부 실전이야. 한국이 뭘 해봤어? 저는 속으로 완전히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이 하는 말이 제가 왕세자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브라이언이 안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검은색 금속 케이스에 로키드 마틴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한국 천궁 체계의 기술 분석 보고서가 들어있어. 우리 엔지니어들이 공개된 스펙을 분석한 거야. 결론부터 말하면 동시 추적 가능 수가 패트리어트 절반도 안 돼. 고고도 요격 능력은 아예 없고 전자전 환경에서의 성능은 검증 자체가 안 됐어. 브라이언이 USB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이걸 왕세자한테 보여줘. 숫자로 증명하면 아무리 왕세자라도 고집을 못 부릴 거야. 저는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이게 제 무기였습니다. 한국 체계의 약점을 숫자로 증명해서 왕세자를 설득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미국 체계가 유지되고 브라이언의 회사는 1,500억 달러짜리 계약을 따내고 저는 워싱턴에서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브라이언이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한국 기술지원단이 기지에 도착하면 모든 걸 기록해. 실수, 오작동, 지연, 뭐든 상관없어. 사소한 것도 전부 리포트해줘. 우리가 의회에 제출할 거야. 한국 무기가 중동에서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증명하는 자료로. 알겠어. 문제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심이 찔리지 않았어요. 이건 배신이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미국 없는 사우디 안보는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70년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설 때 리야드의 밤 공기가 여전히 뜨거웠어요. 46도의 열기가 정장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발렛이 가져온 차에 올라타며 USB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심장 바로 위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습니다. 그게 폭탄이라는 건 그때는 몰랐어요. 미국이라는 종교를 믿고 있던 저 자신에게 터질 폭탄이라는 걸요. 사흘 뒤 저는 사우디 북부 타부크 공군기지에 있었습니다. 이란 국경에서 직선거리로 800km, 걸프만을 사이에 두고 이란과 마주보는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패트리어트 포대 4기가 기지 사방에 배치되어 있었고 미군 기술 지원 인력 120명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기지에 도착한 첫날 저는 미군 연락 장교 테일러 대령을 만났어요. 텍사스 출신답게 덩치가 산만했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손이 야구 글러브 같았어요. 테일러가 기지를 안내하면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알카타니 위원, 솔직히 말할게요. 워싱턴에서도 한국 장비 들어온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일러 대령,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건 왕세자의 결정이라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한국 장비가 실패하면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돌아갈 겁니다. 테일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서로의 속내를 확인한 거였죠. 한국 기술지원단이 도착한 건 그 다음날 오후였습니다. 활주로에 서서 기다리는데 머리 위로 사막의 태양이 내리쬐었어요. 기온이 50도에 가까웠습니다. 모래바람이 간간히 불어와 얼굴을 핥히었어요. 군복 안쪽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수송기 한 대가 활주로에 내려앉았어요. 미국 C-17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공군 수송기였어요. 동체에 태극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솔직히 그 수송기부터 좀 안쓰러워 보였어요. 미군 수송기에 비하면 크기가 확연히 작았거든요. 후미 해치가 열리고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24명이었어요. 제가 예상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깔끔한 군복을 입은 군인이 아니라 반팔 작업복에 안전화를 신은 기술자들이었어요. 등에 한화 디펜스라는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170cm 정도. 마른 체형에 여기저기 기름 자국이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나이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인상이 날카로웠어요. 눈이 좁고 깊었습니다. 사막의 열기에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걸음걸이가 빨랐어요.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습니다. 국방혁신위원회 알카타니 위원이십니까? 한국어였지만 통역이 바로 옆에서 아랍어로 옮겨줬어요. 네, 맞습니다. 당신은 한화디펜스 방공사업부 수석 엔지니어 박준혁입니다. 천궁, 체계 현장 배치 총괄을 맡았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손바닥이 거칠었어요.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의 매끈한 로션 손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 사람은 손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위원님, 세팅 일정 보고 드립니다. 박준혁이 서류철도 태블릿도 꺼내지 않고 말했어요. 전부 머릿속에 있다는 듯이. 오늘 중으로 레이더 기지국 설치를 완료하고 내일 오전까지 발사대 8기를 전개합니다. 내일 오후에 네트워크 연동 테스트를 마치면 이틀 뒤부터 실전 운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이틀이요. 패트리어트 포대 1기를 새로 세팅하는 데만 최소 열흘이 걸립니다. 그걸 이틀 만에 8기를 세팅하겠다고요. 허풍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박 엔지니어, 현실적으로 말합시다. 이 기지의 환경을 알고 왔습니까? 기온이 50도에 달하고 모래 폭풍이 수시로 몰아칩니다. 미군 기술자들도 장비 세팅에 열흘은 잡아요. 박준혁이 저를 봤어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욕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확인하듯이 물었습니다. 열흘이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뭔가 이상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이 남자가 놀란 게 아니라 저를 걱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열흘이라는 숫자가 너무 오래 걸려서 안쓰럽다는 듯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작업하는 동안 기지 전력 공급하고 활주로 서쪽 500m 구역만 비워주십시오.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질문도 없고 요구사항도 없었습니다. 미군 기술자들이 올 때는 요구사항 리스트만 A사 용지 3장이었거든요. 에어컨이 되는 숙소, 특정 브랜드의 생수, 위성 인터넷 접속, 매일 본국과의 화상회의 시간 확보.
한국팀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박준혁이 돌아서서 팀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한국어라 못 알아들었지만 짧은 한마디에 24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듯이요.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손짓 몇 번으로 장비를 내리고 팀을 나누고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테일러 대령이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입꼬리를 비틀며 중얼거렸습니다. 24명이서 이틀이래요. 웃기는 친구들이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활주로 위로 모래바람이 다시 불어왔어요. 한국팀의 작업복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50도의 열기 속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사막 한가운데 작업복 차림의 동양인 24명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70년간 쌓아올린 방공망을 이틀 만에 대체하겠다니요. 불가능했어요. 적어도 그날까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호텔에 돌아와서 브라이언에게 첫 번째 보고를 보냈어요. 한국팀 24명 도착. 이틀 안에 세팅 완료한다고 주장. 장비 규모로 봤을 때 허풍일 가능성 높음. 브라이언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좋아. 실패하는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만지작거렸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 안에 한국 체계의 약점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왕세자에게 보여줄 증거물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내일이면 한국팀이 장비를 세팅하다가 난관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했어요. 50도 열기에 전자장비가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모래가 레이더 센서를 막거나 네트워크 연동이 안 되거나 뭐가 됐든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기록하고 브라이언에게 보내고 왕세자에게 보고하면 끝이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웅웅거렸어요. 잠이 금방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박준혁의 손바닥이 자꾸 떠올랐어요. 굳은 살이 두껍게 박힌 거친 손. 열흘이요. 하고 되물었을 때의 그 표정. 놀람이 아니라 안쓰러움에 가까웠던 눈빛. 뒤척였습니다. 사막의 밤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가슴 한구석에서 꿈틀거렸습니다. 브라이언의 USB는 양복 안주머니에 고이 들어 있었고 왕세자의 명령은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미사일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꿈이었어요. 불덩이가 기지를 향해 곤두박질 치는데 패트리어트 화면이 깜깜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잡혔어요. 레이더가 죽어 있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꿈에서 깬 건 새벽이었습니다. 등이 땀으로 흥건했어요. 에어컨이 켜져 있는데도 온몸이 뜨거웠습니다. 창밖으로 사막의 새벽 하늘이 보였어요. 동쪽 지평선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꿈이 아니라 예고였다는 걸 저는 아직 몰랐어요. 다음 날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아직 어두웠어요. 사막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기지 숙소의 창문 너머로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군용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군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어딘가 피곤해 보였어요. 간밤에 꾼 꿈 때문이었을 겁니다. 활주로 서쪽 구역으로 나가보기로 했어요. 한국팀에게 비워준 공간이었습니다. 어차피 실패하는 과정을 기록해야 했으니까요. 브라이언에게 보낼 첫 번째 실패 보고서를 쓸 생각에 노트북을 챙겼습니다. 지프를 몰고 활주로를 가로질렀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모래벌판을 훑었습니다. 서쪽 끝에 다가가자 뭔가 이상했어요.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업등 여러 개가 어둠 속에서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새벽 5시인데요. 지프에서 내려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가자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발사대 8기가 이미 세워져 있었어요. 8기 전부. 모래 위에 콘크리트 패드를 깔고 그 위에 발사대가 정확한 간격으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어젯밤 저녁 7시에 장비를 내리기 시작했으니 10시간이 채 안 된 거였어요. 발사대뿐이 아니었습니다. 옆으로 이동식 레이더 차량 2대가 안테나를 펼치고 서 있었고 지휘 통제 차량이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케이블이 차량과 차량 사이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24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잠을 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작업복이 땀과 모래로 뒤범벅이었어요. 하지만 느려진 동작은 없었습니다. 각자 맡은 구역에서 묵묵히 손을 놀리고 있었어요.
박준혁이 발사대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에서 케이블 커넥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는 걸 알았는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발사대 전개 완료했습니다. 지금 네트워크 연동 작업 중입니다. 오전 중으로 끝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입이 벌어진 채 발사대 8기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열흘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미군 기술자 120명이 열흘을 잡는 작업이에요. 이 사람들은 24명이서 하룻밤 만에 끝내놨어요. 실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빨리 하면 반드시 어딘가 빠진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일부러 발사대를 하나하나 돌아봤습니다. 볼트가 느슨한 데가 없나? 케이블 연결이 잘못된 데가 없나? 모래가 센서를 막은 데가 없나 꼼꼼히 살펴봤어요. 브라이언에게 보낼 결함 보고서를 쓸 생각이었거든요.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없었어요. 볼트 하나하나가 정확한 토크로 조여져 있었고, 케이블은 색상 코드별로 정렬되어 있었으며, 센서 커버는 사막용 방진 필터가 이중으로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미군 매뉴얼에도 없는 조치였어요. 사막 환경을 미리 연구하고 온 거였습니다. 테일러 대령이 제 옆에 와 있었어요. 언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평소에 여유로운 텍사스 미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밤새 한 거요? 테일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일러가 시계를 봤어요. 오전 5시 47분. 한국팀이 장비를 내리기 시작한 건 어제 저녁 7시 15분이었습니다. 10시간 32분. 테일러가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포대한 기에 40시간 잡는데.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브라이언에게 보낼 메일을 작성하려고요. 하지만 뭘 쓸 수 있었을까요? 한국팀 세팅 속도가 예상보다 빠름이라고 쓸 수밖에 없었어요. 결함 발견 없음이라는 문장을 적는 손가락이 무거웠습니다. 오전 11시. 박준혁이 지휘 통제 차량 안에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차량 내부는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지만 장비에서 나오는 열기가 뒤섞여 묘하게 미지근했습니다. 모니터 12대가 벽면을 채우고 있었어요. 화면에 지도와 좌표와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위원님, 시스템 시연을 보시겠습니까? 박준혁이 담담하게 물었어요. 시연이요. 좋죠. 약점을 찾을 기회니까요. 부탁합니다. 박준혁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메인 화면에 반경 400km의 탐지 범위가 원형으로 펼쳐졌습니다. 기지를 중심으로 이란 방향, 이라크 방향, 홍해 방향이 전부 커버되어 있었어요. 화면 우측에 실시간 항적이 찍혔습니다. 민간 항공기 3대의 궤적이 녹색 선으로 그려지고 있었어요. 다기능 레이더가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표적 수는 200기입니다. 200기.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패트리어트의 동시 추적 수는 32기였습니다. 6배가 넘는 숫자였어요. 브라이언이 준 USB에는 한국 체계의 동시 추적 수가 패트리어트의 절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6기라고요. 그런데 눈앞의 화면에는 200기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잠깐요. 동시 추적 200기라고 했습니까? 제가 가진 분석 자료에는 16기로 되어 있는데요. 박준혁이 저를 봤어요.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비웃음은 아니었어요. 뭔가를 이해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건지 짐작이 간다는 듯이요. 16기는 저희 첫 번째 프로토타입 사양입니다. 지금 배치된 건 세 번째 양산형이에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7차례 거쳤습니다. 가슴이 뜨끔했어요. 브라이언이 준 자료가 9버전이었던 거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오래된 데이터를 준 건지 아니면 로키드 마틴의 정보 수집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지 어느 쪽이든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박준혁이 시연을 계속했습니다. 가상 표적 100기를 동시에 투사하는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화면에 빨간 점 100개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레이더가 0.8초 만에 전부 잡아냈어요. 각 표적에 파란색 추적선이 연결되고 위협도에 따라 자동으로 우선순위가 매겨졌습니다. 가장 위험한 표적에 빨간 테두리가 씌워지고 요격 미사일이 자동 할당되는 것까지 3초가 걸리지 않았어요. 패트리어트는 이 과정에 수동 승인이 2번 필요합니다. 오퍼레이터가 직접 표적을 확인하고 승인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한 번에 한 표적씩 32기를 처리하려면 숙련된 오퍼레이터 넷이 달라붙어도 수분이 걸립니다. 한국 체계는 인공지능이 위협도를 자동 판단하고 최적의 요격 시나리오를 0.3초 만에 계산했어요.
인간은 최종 승인 버튼만 누르면 됐습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브라이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한국 깡통이 패트리어트랑 맞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브라이언이 예상한 것과 정반대였어요. 하지만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일 뿐이었습니다. 실전은 다릅니다. 변수가 무한하고 환경이 예측 불가능하고 인간의 공포와 혼란이 개입하죠.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하며 지휘 통제 차량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점심때가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사막의 오후 태양이 머리 꼭대기를 내리쳤어요. 50도의 열기가 발바닥에서 올라와 무릎까지 퍼졌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발사돼 그늘 아래서 삼각김밥 같은 걸 먹고 있었어요. 나머지는 여전히 작업 중이었습니다. 식사 교대를 하는 거였어요. 숙소로 돌아와서 브라이언에게 두 번째 메일을 보냈습니다. 세팅 완료. 속도가 예상보다 월등히 빠름. 시뮬레이션 성능은 패트리어트 대비 우위. 다만 실전 검증은 미완. 브라이언의 답장이 30분 만에 왔어요. 시뮬레이션 따위는 우리도 돌릴 수 있어. 실전에서 박살나는 걸 기다려. 그 메일을 읽으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브라이언의 자신감이 오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털어냈습니다. 아니야. 패트리어트는 실전에서 검증된 체계야. 시뮬레이션이 아무리 좋아도 실전은 다르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USB가 양복 안주머니에 들어 있었습니다. 주머니 위에 손을 올렸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그게 불안했어요. 사흘째 새벽이었습니다. 기지 전체를 찢어버리는 사이렌 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어요. 심장이 가슴팍을 뚫고 나올 것 같았습니다. 군복을 집어들고 군화를 신었어요. 끈도 제대로 묶지 못한 채 숙소 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사우디 병사 서너 명과 부딪혔어요. 전부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아랍어로 소리쳤어요. 이란입니다. 이란이 발사했습니다. 지휘소로 내달렸습니다. 사막의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3월인데도 바람이 뼈를 깎는 것 같았습니다. 지휘소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을 때 모니터 앞에 이미 여러 명이 모여 있었어요. 레이더 화면이 난리였습니다. 빨간 점이었어요. 이란 쪽에서 날아오는 빨간 점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레이더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탄도 미사일 16기 확인. 순항 미사일 24기. 자폭 드론 150기 이상. 총 190기가 넘는 위협이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었어요. 190기. 숫자를 듣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걸프전 때 이라크가 쏜 스커드 미사일이 총 88기였어요. 그것도 한 달에 걸쳐서요. 지금 190기가 한꺼번에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도달까지 남은 시간은요. 탄도 미사일은 18분. 순항 미사일은 32분. 드론은 47분 후 예상됩니다. 18분. 1080초. 그 안에 800명의 목숨이 결정됩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패트리어트 포대. 즉각 요격태세 전환하라. 잡음이 돌아왔어요. 3초, 5초, 7초. 영원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응답이 없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패트리어트 포대 응답하라. 긴급 상황이다. 10초 뒤에야 테일러 대령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의 텍사스 억양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딱딱하고 사무적인 톤이었어요. 알카타니 위원, 현재 패트리어트 포대는 워싱턴의 직접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저의 권한으로는 가동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190기가 날아오고 있어요. 18분도 안 남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승인 없이는 한 발도 쏠 수 없습니다. 사우디가 한국 무기 체계를 배치한 것에 대한 워싱턴의 결정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190기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와중에 워싱턴이 승인을 안 내렸다고요. 한국 무기를 들였다는 이유로요. 테일러 대령. 제가 무전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800명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 판단을 지금 하자는 겁니까? 테일러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위원, 저도 군인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지만 명령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워싱턴이 풀어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무전기를 쥔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지휘소 안에 사우디 병사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22살, 23살짜리 아이들이었어요.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령관이 무전기를 쥐고 부들부들 떠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도움을 구할 데가 없다는 걸 깨닫고 있는 거였어요. 브라이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3번이나 틀렸어요. 나세르, 무슨 일이야? 좋은 소식이길 바라는데. 브라이언의 목소리가 태평했습니다. 워싱턴은 지금 새벽이었어요. 침대에서 전화를 받은 게 분명했습니다. 브라이언, 이란이 미사일을 쐈어. 190기가 넘어. 패트리어트가 잠겨 있어. 워싱턴이 풀어줘야 해. 지금 당장.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라이언이 침대에서 일어난 거였어요. 190기? 잠깐 기다려. 확인해 볼게. 3분이 지났습니다. 영원 같은 3분이었어요. 레이더 화면의 빨간 점들이 기지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탄도 미사일 도달까지 남은 시간이 14분으로 줄어 있었어요. 브라이언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나세르, 솔직하게 말할게. 워싱턴은 패트리어트 잠금을 풀 생각이 없어. 한국 체계가 실전에서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 데이터가 필요해. 이건 록히드 마틴만의 판단이 아니야. 펜타곤 전략사령부의 결정이야. 순간 시야가 하얘졌어요. 귀가 멍했습니다. 소리가 안 들렸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800명의 목숨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겠다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 한국 체계가 진짜 쓸만한지 실전에서 확인하는 거야. 막아내면 좋고, 못 막으면 그게 한국 무기의 한계인 거지. 어느 쪽이든 미국에는 좋은 데이터야. 전화기를 던질 뻔했어요. 손에 힘을 줘서 겨우 참았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어요. 침을 삼키려 했지만 입안이 사막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내 돈으로 내 유학비를 대줬지.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뭔지 나는 알고 있었어.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야. 800명이 죽어. 감정을 빼고 생각해봐. 나세르. 한국 깡통이 190기를 막으면 내 왕세자가 기뻐하겠지. 못 막으면 우리한테 다시 올 수밖에 없어. 어느 쪽이든 내 자리는 안전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휴대폰을 부서질 만큼 쥐고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어요. 코끝에 지휘소 안에 땀 냄새와 기계 냄새가 뒤섞여 들어왔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 손이 갔어요. USB가 있었습니다. 한국 체계의 약점을 담은 록히드 마틴의 분석 보고서. 이 남자가 준 거였어요. 9버전 데이터로 채운 가짜 보고서. 처음부터 저를 이용한 거였습니다. USB를 꺼냈어요. 검은 금속 케이스에 록히드 마틴 로고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걸 들여다보는데 구역질이 났어요. 조지타운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장학금. 졸업 후 워싱턴의 디너 파티에 초대받았을 때의 기쁨. 브라이언이 어깨를 두드리며 나세르, 너는 미국의 진정한 친구야라고 했을 때의 자부심. 전부 끈이었어요. 저를 조종하는 끈. 70년간 사우디 전체를 조종해온 끈과 똑같은 겁니다. 왕세자가 그걸 끊으려 한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끈을 지키려고 몰래 뒷거래를 한 거였습니다. USB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깡 하는 소리가 지휘소 바닥에 울렸습니다. 병사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탄도 미사일 도달까지 11분. 한국 지휘 통제 차량으로 뛰었습니다. 지휘소에서 200m 떨어져 있었어요. 사막 모래 위를 뛰는데 군함 밑창이 미끄러졌습니다. 한 번 넘어졌어요. 무릎에 모래가 파고들었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뛰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차량 문을 두드렸어요. 아니, 두드린 게 아니라 주먹으로 쳤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박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뒤에서 비쳐 얼굴이 반쯤 그림자에 묻혀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눈빛이었어요. 190기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잠겨 있어요. 미국이 풀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말이 뒤죽박죽이었을 겁니다. 아랍어와 영어가 뒤섞였어요. 통역이 옆에 없었지만 박준혁은 다 이해한 것 같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190기가 날아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침착한 겁니까? 박준혁이 차량 안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모니터 12대가 전부 켜져 있었습니다. 빨간 점 190개가 화면 위에서 기지를 향해 수렴하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 3명이 콘솔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기색은 있었지만 패닉은 없었어요. 위원님. 박준혁이 저를 돌아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저희 체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발사 승인만 내려주십시오. 제가 승인을 내려요. 사우디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의 권한으로 왕세자가 저에게 현장 감독 정권을 줬으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했어요. 하지만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검증도 안 된 무기 체계에 800명의 목숨을 걸라는 거잖아요. 이 체계가 190기를 전부 막을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박준혁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3초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니터에서 레이더 신호음이 삐삐 울리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걸 위해서 온 겁니다. 대답이 아니었어요. 약속이었습니다. 100% 막겠다는 장담도 아니고 못 막을 수도 있다는 변명도 아니었어요. 이걸 위해서 온 겁니다. 그 말에 담긴 무게를 저는 그때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190기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 사우디 사막에 온 거였어요. 계약서에 적힌 금액 때문이 아니라요. 시계를 봤어요. 8분.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800명의 얼굴이 스쳤어요. 숙소 복도에서 마주친 22살짜리 병사, 활주로에서 경례하던 신병, 식당에서 웃으며 밥 먹던 장교들. 미국은 이 사람들을 데이터로 취급했습니다. 한국은 이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온 겁니다. 선택은 이미 끝난 거였어요. 발사 승인합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돌아서며 한국어로 짧게 말했습니다. 통역 없이도 의미가 전달되는 한마디였어요. 그가 콘솔 앞에 앉더니 승인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모니터 전체가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전 체계 전투 모드 전환. 엘셈 대기. 천궁 대기. 비오복합 대기. 녹색 불빛이 모니터 전체를 물들였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었어요. 800명의 방패가 펼쳐진 겁니다. 탄도 미사일이 먼저 왔습니다. 레이더 화면 최상단에서 16개의 빨간 점이 포물선을 그리며 하강하고 있었어요. 고도 250km. 대기권 밖이었습니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지구를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었어요. 맨눈으로는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면 위의 숫자가 미친 듯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도달 예상 시간 4분 30초. 박준혁이 콘솔 앞에서 태블릿을 들었어요. 화면에 16개 표적의 궤적이 실시간으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각 표적의 속도, 각도, 예상 착탄점을 0.1초 단위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엘셈 1차 발사 준비. 박준혁의 목소리는 변함이 없었어요.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가동하는 것 같은 톤이었습니다. 콘솔 오퍼레이터가 키를 눌렀어요. 발사. 발밑이 흔들렸습니다. 지휘 통제 차량 전체가 진동했어요. 밖에서 하얀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게 모니터의 외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엘셈 장거리 요격 미사일이 수직으로 치솟았어요.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연이어 솟구치는 하얀 불기둥이 아직 어두운 새벽 하늘을 수직으로 갈랐습니다. 굉음이 사막을 뒤흔들었어요. 모래가 진동으로 떨리는 게 발바닥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파란 점들이 빨간 점들을 향해 솟구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위로, 위로, 위로. 대기권 경계를 넘어 우주의 가장자리까지 올라가고 있었어요. 고도 200km, 180km, 150km. 파란 점과 빨간 점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1호기 요격 3초 전. 오퍼레이터가 말했어요. 화면 맨 위쪽에서 빨간 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요격 성공. 1호기 제거.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빨간 점이 사라졌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연쇄적으로 빨간 점들이 화면에서 지워졌습니다. 엘셈이 대기권 경계에서 이란의 탄도 미사일을 하나씩 격추하고 있었어요.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것과 같은 정밀도였습니다. 마하 10으로 떨어지는 탄두를 마하 7로 올라가는 요격탄이 직격으로 부수고 있었어요. 5, 6, 7. 빨간 점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지휘 통제 차량 안에서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8, 9, 10. 제 옆에 서 있던 통역관이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어요. 11, 12, 3분이 흘렀어요. 화면 상단에서 16개의 빨간 점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탄도 미사일 16기 전략 요격 완료. 요격률 100%. 오퍼레이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어였지만 100%라는 단어는 알아들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팔뚝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닿는데도 온몸이 뜨거웠어요. 패트리어트의 실전 요격률은 68%였습니다. 걸프전 당시 공식 발표는 80%였지만 나중에 재분석한 결과가 68%였어요. 16기 중 5기 이상이 뚫린다는 뜻이었습니다. 5기만 뚫려도 기지는 끝이에요. 한국 체계는 16기 전부 잡았습니다. 한 기도 빠짐없이. 박준혁은 환호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태블릿을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화면 중간에 24개의 빨간 점이 저공으로 밀려오고 있었어요. 순항 미사일이었습니다. 천궁 발사 준비. 박준혁의 한마디에 시스템이 전환됐어요. 엘셈이 고도 100km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잡는 장거리 체계라면 천궁은 중거리. 낮게 깔고 들어오는 순항 미사일을 잡는 체계였습니다. 발사. 다시 발밑이 흔들렸어요. 이번엔 방향이 달랐습니다. 기지 남쪽과 동쪽에서 동시에 발사음이 울렸어요. 천궁 미사일이 비스듬하게 솟아올라 수평으로 꺾이며 순항 미사일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화면에서 파란 점과 빨간 점이 충돌했어요. 충돌. 빨간 점 소멸. 또 충돌. 또 소멸. 24기의 순항 미사일이 하나씩 화면에서 지워졌어요. 17초 만에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40초 만에 전부 사라졌어요. 순항 미사일 24기 전략 요격. 요격률 100%. 오퍼레이터의 목소리가 더 크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40기를 쏘아서 40기를 잡았어요. 한 발의 빗나감도 없이. 제 눈에서 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었어요. 안도인지, 경외인지, 아니면 지난 며칠간 제가 한 짓에 대한 수치심인지 전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의 얼굴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어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화면 하단에 150개의 작은 점들이 구름처럼 밀려오고 있었거든요. 자폭 드론 150기. 이게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드론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지휘 통제 차량 안에서도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의 프로펠러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합쳐지니 거대한 벌떼가 몰려오는 것 같았어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외부 카메라를 봤어요. 기지 전방 5km 지점에서 검은 점들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새벽 어스름에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작은 물체 150개가 부채꼴로 펼쳐지며 기지를 포위하고 있었어요. 자폭 드론은 탄도 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과는 완전히 다른 위협이었습니다. 크기가 작고 고도가 낮고 숫자가 많아요. 레이더에 잡히기는 하지만 하나하나를 미사일로 잡기에는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미사일 한 발 가격이 드론 10대 가격보다 비쌌거든요. 비호복합 전개합니다. 박준혁이 차량을 나갔어요.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드론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온몸을 감쌌어요. 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사막의 새벽 공기에 화약 냄새와 연소 가스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방금 쏜 미사일의 잔류 연기였습니다. 활주로 북쪽에 비호복합 차량 4대가 포진하고 있었어요. 쌍열 기관포의 단거리 미사일이 결합된 근접 방공 체계였습니다. 드론 같은 소형 표적을 잡기 위한 무기였어요. 한국 엔지니어 4명이 각 차량에 붙어 있었습니다. 포탑이 자동으로 회전하며 하늘을 스캔하고 있었어요. 인공지능이 드론 군집의 패턴을 분석하고 최적의 사격 순서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사격 개시. 쌍열 기관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두두두두두. 초당 수십 발의 포탄이 하늘을 향해 쏟아졌어요. 포구에서 주황색 화염이 번쩍였습니다. 포탄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사막을 찢었어요. 고막이 찢어질 것 같은 굉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드론이 공중에서 불꽃을 뿜으며 터졌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불똥이 사막 위로 흩어졌습니다. 4대의 비호복합이 동시에 사격하면서 하늘에 화망을 쳤어요. 드론이 하나씩 불꽃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150기였어요. 쉬지 않고 밀려왔습니다. 한 무리를 잡으면 뒤에서 다른 무리가 다른 방향으로 파고들었어요.
군집 지능으로 움직이는 드론들이 실시간으로 진입 각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3호기 탄약 50% 소모. 한국 엔지니어의 보고가 들렸어요. 탄약이 줄고 있었습니다. 150기를 기관포만으로 잡으려면 탄약이 부족할 수 있었어요. 가슴이 쪼여들었습니다. 박준혁이 태블릿을 들여다봤어요. 3초쯤 화면을 응시하더니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신궁 미사일 전환. 군집 중심부에 유도탄 투입합니다. 비호복합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관이 각도를 바꿨어요. 기관포는 계속 사격하면서 동시에 미사일이 솟아올랐습니다. 소형 미사일이 들어온 군집 한가운데로 날아들어갔어요. 폭발과 함께 10기 이상의 드론이 한꺼번에 공중에서 사라졌습니다. 파편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사막 모래 위에 찢어진 프로펠러와 회로 기판이 떨어지는 소리가 찍찍 울렸습니다. 기관포와 미사일의 병행 사격이 계속됐어요. 하늘에서 불꽃이 연쇄적으로 터졌습니다. 마치 비정상적인 불꽃놀이 같았어요. 검은 연기가 새벽 하늘에 줄줄이 꼬리를 남겼습니다. 기지 전방 2km까지 접근한 드론 무리가 있었어요. 육안으로 보였습니다. 검은 점들이 하늘에서 때를 지어 밀려오는 게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비호복합 2호기가 포탑을 급회전시켰어요. 기관포가 연속 사격을 했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 접근하던 드론 무리가 공중에서 박살이 났어요. 파편이 기지 담장 바로 앞에 떨어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파편이 제 발 앞 50m에 떨어졌어요. 찢어진 드론의 날개 조각이 모래 위에서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7분이 걸렸어요. 영원 같은 7분. 자폭 드론 150기 전략 무력화. 기지 진입 제로. 오퍼레이터의 목소리가 지휘 통제 차량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검은 점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불꽃도, 연기도, 윙윙거리는 소리도 전부 사라졌어요. 새벽 하늘이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동쪽 지평선에서 붉은 태양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총 190기, 탄도 미사일 16기, 순항 미사일 24기, 자폭 드론 150기, 전량 격추, 아군 피해 제로. 박준혁이 태블릿에서 로그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화면에 찍힌 최종 수치를 읽었습니다. 요격률 100%. 교전 시간 총 11분 47초. 12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190기를 전부 잡아낸 겁니다. 패트리어트라면 탄도 미사일 16기 중 5기 이상이 뚫렸을 거예요. 순항 미사일 24기 중 7기 이상이 기지에 떨어졌을 겁니다. 드론은 대응 능력 자체가 제한적이었어요. 최소한 절반은 뚫렸을 겁니다. 수백 명이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 체계는 190기를 전부 잡았습니다. 한 기도 빠짐없이,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기지 곳곳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알라후 아크바르. 800명의 병사들이 소리를 지르고 서로를 끌어안고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울음 섞인 함성이 사막 공기를 뒤흔들었어요. 저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호복합 차량 옆에 주저앉았어요. 모래가 군복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뜨거운 게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눈물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브라이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깡통이 패트리어트랑 맞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어요. 데이터가 필요해. 800명의 목숨을 데이터로 취급했던 그 냉혈한 목소리가요. 대답해 줄게, 브라이언. 저는 모래 위에 앉아 중얼거렸어요. 아무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깡통이 패트리어트를 이겼어. 100대 68이야. 내 데이터 여기 있어. 주먹으로 모래를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모래가 주먹 사이로 흩어졌어요. 분노와 안도와 치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70년간 미국을 종교처럼 믿어왔어요. 조지타운에서 미국이 세계의 방패라고 배웠습니다. 샌드허스트에서 미국 동맹국은 안전하다고 들었어요.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미국은 방패가 아니라 족쇄였어요. 동맹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800명이 죽든 말든 데이터만 있으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진짜 방패는 깡통이라고 비웃었던 곳에서 왔어요. 작업복을 입고 안전화를 신고 삼각김밥을 먹으며 밤을 새운 24명의 손에서 왔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박준혁이 발사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발사를 위한 미사일 재장전을 확인하러 가는 거였어요. 방금 800명의 목숨을 살린 사람이 이미 다음 업무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USB가 없었어요.
아까 지휘소 바닥에 내던진 거였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USB만 버린 게 아니라 70년간 믿어왔던 것이 종교를 버린 거였어요.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모래를 털었어요. 리야드에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왕세자에게 보고해야 했어요. 미국이 패트리어트를 잠그고 800명을 인질로 삼은 일, 한국 체계가 190기를 전량 격추한 일, 100%라는 숫자, 그리고 제가 브라이언과 뒷거래를 한 일까지 전부 솔직하게 보고할 생각이었습니다. 왕세자가 말했잖아요.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솔직하게 보고하라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종교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솔직할 수 있거든요. 리야드 왕궁으로 가는 군용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태블릿 위에 손가락이 움직였지만 문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다시 지웠습니다. 비행시간이 2시간이었는데 1시간 반이 지나도록 첫 문단을 넘기지 못했어요. 보고서가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방공 체계의 성과를 적는 건 쉬웠어요. 190기 전량 격추, 요격률 100%, 교전 시간 11분 47초. 숫자를 나열하면 끝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제 고백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왕세자를 배신하고 로키드 마틴과 뒷거래를 했다는 사실. 한국 체계를 방해하려고 가짜 분석 자료를 받았다는 사실. 브라이언에게 기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있었다는 사실. 쓰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190기를 막아낸 성과만 보고하면 왕세자는 기뻐할 겁니다. 저희 배신은 아무도 모르는 채 묻힐 수 있었어요. 브라이언은 입을 다물 거고 테일러 대령은 본국으로 돌아갈 거고 증거는 지휘소 바닥에 버린 USB뿐이었습니다. 그 USB도 이미 누군가가 치웠겠죠. 하지만 박준혁의 손이 자꾸 떠올랐어요. 굳은 살이 박힌 손. 50도 열기에도 떨림 없이 콘솔을 두드리던 손. 저희는 이걸 위해서 온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의 눈빛. 그 사람 앞에서 거짓말쟁이로 남을 수는 없었습니다. 태블릿에 적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눌러가며 전하. 저는 왕세자 전하를 배신했습니다. 그 문장을 적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과의 만남, USB, 메일 보낸 보고 메일, 한국 체계를 실패시키려 했던 의도, 조지타운 시절부터 이어진 로키드 마틴과의 관계, 전부 적었습니다. 한 줄도 빠짐없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하지만 190기의 미사일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순간 미국은 우리 800명을 데이터로 취급했습니다. 한국은 그 800명을 살리기 위해 24명을 보냈습니다. 저는 미국이라는 종교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떠한 처분이든 받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건의드립니다. 한국 방공 체계의 전면 도입을 진행해 주십시오. 이것은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의 본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군용기가 리야드 군사공항에 착륙했어요. 태양이 활주로 위에서 아지랑이를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왕궁까지 호위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왕궁 복도를 걸었습니다. 사흘 전에도 이 복도를 걸었어요. 그때는 미국의 끈에 매달린 꼭두각시였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끈이 끊어진 사람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집무실 문이 열렸어요. 왕세자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 전과 같은 자리, 같은 자세.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저를 보는 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어요. 보고서를 받았다. 왕세자가 태블릿을 들어보였어요. 제가 비행기에서 보낸 보고서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첫 문장이 보였어요. 전하. 저는 왕세자 전하를 배신했습니다. 그 문장 위에 왕세자의 손가락이 얹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무릎이 꺾이려 했습니다. 전하. 저는 처분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왕세자가 태블릿을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어요. 리야드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같은 창문 앞에 섰습니다. 나세르. 왕세자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너만 미국에 세뇌당한 게 아니야. 이 나라 전체가 70년간 세뇌당했어. 아버지 세대가, 할아버지 세대가, 그 전 세대가 전부. 미국 없이는 안 된다고 믿도록 길들여진 거야. 왕세자가 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내가 돌아온 건 끈을 끊었기 때문이야. 솔직하게 보고한 건 눈을 떴기 때문이고 나는 그걸 보려고 너를 보낸 거야. 한국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내 눈이 뜨이는 걸 보려고. 다리에서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왕세자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브라이언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요. 그걸 알면서 저를 보낸 겁니다. 한국 체계의 성능을 직접 목격하면 제가 변할 거라는 걸 계산한 거였어요. 전하,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겨우 한마디를 짜냈습니다. 저는 전하를 배신한 사람입니다. 왕세자가 걸어왔어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돌아온 배신자는 배신자가 아니야. 나세르. 눈뜬 자야.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평생 울지 않은 사람처럼 울었어요. 왕궁 집무실에서 사우디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이 왕세자 앞에서 소리 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조지타운의 강의실, 샌드어스트의 연병장, 브라이언과의 디너, USB의 차가운 금속, 전부 흘러내렸어요. 눈물과 함께 왕세자가 책상으로 돌아갔어요. 서류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밀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국 방공 체계 전면 도입 계약서, 천궁 포대 16기, 엘셈 체계 8기, 비오 복합 32대, 기술 100% 이전, 사우디 현지 합작 공장 설립, 총액 127억 달러. 여기에 내 서명이 필요해. 현장 감독관의 최종 성능 확인서로 왕세자가 만년필을 내밀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만년필을 받았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어요. 나세르 알카타니. 글씨가 삐뚤었습니다.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삐뚤한 글씨가 제 인생에서 가장 똑바른 글씨였어요. 왕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어요. 박 특사를 연결해라. 30초 뒤 스피커폰에서 한국어가 흘러나왔어요. 한국방위사업청 중동특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왕세자가 아랍어로 말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늘부로 미국 패트리어트 체계와의 모든 신규 계약을 동결합니다. 새로운 안보 파트너는 대한민국입니다. 통화가 끝나자 왕세자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나세르, 워싱턴에 전화해. 로키드 마틴의 브라이언 모건을 사우디 입국 금지 명단에 올려라. 영구적으로. 네, 전하. 그 전화는 기꺼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틀 뒤 타부크 기지로 돌아왔어요. 한국기술지원단의 철수를 배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사흘 전 공포에 질려 기도하던 병사들이 활주로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800명의 목숨이 돌아온 기지는 다시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하나 더 있었어요. 미군 구역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테일러 대령과 미군 기술 인력 120명이 전원 철수한 뒤였어요. 패트리어트 포대도 전부 철거되었습니다. 70년간 이 기지를 지키던 미국의 흔적이 사라져 있었어요. 남은 건 콘크리트 받침대 위의 볼트 자국뿐이었습니다. 활주로 서쪽에 한국 수송기가 서 있었어요. 24명의 엔지니어들이 장비를 싣고 있었습니다. 도착했을 때와 같은 차림이었어요. 반팔 작업복, 안전화, 등에 박힌 한화 디펜스 글씨. 군인이 아니었고 영웅이라 불리기를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박준혁을 찾았습니다. 발사대 주변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어요. 인계할 사우디 기술 인력에게 넘길 매뉴얼을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두꺼운 매뉴얼 위에 아랍어 번역본이 포스트잇으로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밤새 번역한 것 같았습니다. 박 엔지니어. 제가 부르자 박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매뉴얼을 덮으며 일어섰습니다. 이게 인계 자료입니다. 사우디 기술진이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전부 정리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절차, 부품 교체 주기, 비상시 수동 전환 매뉴얼까지 전부 들어있어요. 저는 매뉴얼을 받아들었어요. 묵직했습니다. 두께가 손가락 3마디쯤 됐어요. 이 안에 한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방공 기술의 정수가 들어있는 거였습니다. 미국은 70년간 이런 매뉴얼을 준 적이 없었어요. 정비 매뉴얼조차 영어 원본만 줬고 핵심 절차는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 기술자를 부르지 않으면 손도 못 대게 만든 거였어요. 기술을 주는 게 아니라 기술에 묶어두는 거였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을 통째로 넘기고 있었어요. 스스로 설하는 거였습니다. 박 엔지니어, 한 가지 물어봐도 됩니까? 네. 그날 새벽에 제가 발사 승인을 부탁했을 때 왜 망설이지 않았습니까? 190기예요. 실전에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체계로 190기를 막아야 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까? 박준혁이 저를 봤어요. 3초쯤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두려웠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이 남자의 얼굴에서 두려움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만든 체계를 믿었습니다. 저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한국의 엔지니어 수천 명이 20년간 매달린 겁니다. 밤을 새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실패하고 다시 만들고 그 사람들을 믿었어요. 그리고 저희 팀 24명을 믿었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할 일을 할 거라고. 박준혁이 발사대를 올려다 봤어요. 사막의 햇살을 받아 금속 표면이 반짝였습니다. 의원님, 저는 미사일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화려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히 알아요.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 쓰는 사람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미국은 무기는 좋은데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저희는 무기를 잘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그 무기가 지킬 사람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업사원이 아니었어요. 정치인도 아니고 로비스트도 아니었습니다.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기계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 엔지니어. 할 일을 한 겁니다. 박준혁이 짧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매뉴얼 뒷부분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여기 비상연락처 목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24시간 안에 한국에서 기술 지원팀을 보낼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정치적 판단을 기다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미국은 무기를 팔고 끈을 쥐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고 매뉴얼을 줬어요. 끈이 아니라 열쇠를 준 거였습니다. 활주로에서 수송기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24명의 엔지니어들이 트랩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에 묻은 기름때, 안전화의 흠집, 사막에서의 닷새가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이었어요. 기지 병사들이 활주로로 나왔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한국팀이 떠난다는 소식에 800명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줄을 지어 활주로 양쪽에 섰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트랩 위에서 멈칫했어요. 800명의 사우디 병사들이 자기들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슈크란 코리아.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활주로 한쪽 끝에서 시작된 함성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800개의 목소리가 합쳐졌어요. 슈크란 코리아. 슈크란 코리아. 감사합니다. 한국. 그 아랍어가 사막의 아침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병사가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병사도 있었습니다. 22살, 23살짜리 아이들이 목이 터져라 한국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머리를 긁는 사람, 고개를 숙이는 사람, 안전모를 벗어 가슴에 대는 사람. 칭찬받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박준혁이 트랩 위에서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깊은 목례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세계를 뒤흔든 기록을 세운 사람의 인사가 목례 한 번이었어요. 수송기의 해치가 닫혔습니다. 엔진음이 높아졌어요. 거대한 동체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래먼지가 소용돌이치며 뒤로 밀려갔어요. 800명의 병사가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저도 오른손을 이마 위로 올렸어요. 수송기의 바퀴가 활주로를 떠났습니다. 기체가 하늘로 솟구쳐 올랐어요. 동체에 박힌 태극 마크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점점 작아졌어요. 점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경례를 내리지 않았어요. 태극 마크가 사막의 하늘에 완전히 녹아들 때까지 팔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팔을 내렸을 때 어깨가 뻐근했어요. 얼마나 오래 올리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옆을 봤어요. 800명 전원이 아직 팔을 올린 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USB가 없었습니다. 대신 태블릿이 있었어요. 왕세자에게 보낸 보고서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로 채워진 보고서. 그게 차가운 USB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활주로에 발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안전화 자국이 모래 위에 찍혀 있었습니다. 24명의 발자국. 사막 바람이 불어와 그 자국을 조금씩 지워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800명의 가슴에 새겨진 자국은 바람이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 사막에 70년간 서 있던 건 성족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서 있을 건 태극 마크예요. 깃발이 바뀐 게 아닙니다. 동맹의 의미가 바뀐 겁니다. 끈으로 묶는 게 동맹이 아니에요. 열쇠를 건네는 게 동맹입니다. 미국은 끈을 줬고 한국은 열쇠를 줬어요. 800명의 목숨이 그 차이를 증명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사라질 때까지요. 사막의 아침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건조한 바람이었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지금까지 사우디 사막에서 벌어진 대한민국 방산의 충격적인 실력을 전해드렸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엔지니어 24명이 강대국의 70년 독점을 무너뜨린 이야기.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시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